이건 삼성한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반도체는요,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시계열을 짧게 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모아가는 거죠. 나중에 사이클이 돌면요, 주가가 그런 걸 확인하면요, 이제 무섭게 오르거든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근데 바쁘긴 한데, 네. 시장이 좀 좋으면서 바쁘면 좋은데.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시장 보면. 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채널 개설하셨잖아요. 네. 7월 달에 개설하셨는데 아직 한 2달 정도가 안 됐는데 8월에 했어요, 8월 초에. 8월에 네, 하셨어요? 8월 초에 했고. 그래서 아직 이제 꾸준히 이렇게 좀 구독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그래도 이게 저도 하면서 좋은 게 이제 저만의 얘기를 이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네. 벌써 보니까 구독자 거의 한 4만 명이 가깝게 네. 증가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면서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네.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링크로 네, 심어 놓을 감사합니다. 테니까 꼭 가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긴 한데 이제 사실 좀 되짚어 보면 7월 달에는 좀 반등이 나왔었다가 8월 한 초 중순까지도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다시금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가져가야 되는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 그래도 이게 어제 거기 무슨 기사 조선일보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신문 제가 이게 보니까 두 증권사의 이 시황관이 딱 이렇게 기사로 나온 거예요. 한 증권사가 삼성증권인데 네네. 삼성증권이 좀 불리시해요. 그러니까 2,800 간다 올해. 그래서 꽤 어떤 증권사보다 좀 높아요. 그러네. 2,800이면 예, 높은 편이고 네. 대신증권은 완전히 좀 이렇게 좀 배어요. 그래서 2,050. 최근에 이경민 팀장이 나와서 하셨구나. 벌써. 근데 거기 이경민 팀장님 인터뷰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센터장이 이제 두 분이 사진 나오시고, 그거 보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볼까? 네네. 같은 데이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데이터가 뭐 다를 리는 없는데, 네. 한쪽은 너무나 약하게 보고, 한쪽은 또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니까, 읽어봤더니 이제 삼성증권 얘기는 뭐냐면, 일단 올해 감익할 수도 있대요. 뭐 그건 이제 알잖아요. 뭐 맞아요. 이익 네. 추정치. 근데 그 두 개 다 비슷하죠. 이익 추정치가 감익되는 건 맞는데 삼성증권이 보는 건 한전을 제외하면 한전 22조 적자거든요. 근데 한전이 뭐 자기가 못해서 적자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좀 불가피한 학력 때문인데 그 22조 적자를 빼면 이익이 크게 감소를 안 한대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걸 대입해 봤더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익이 35% 감익한 수준이래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 정도 위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뭐 이익 추정치 나쁘고 그건 알겠는데 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대신증권은 그게 아니고 더 하향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환율 효과가 좀 있었는데 환율 효과도 오래 안 간다. 근본적으로 뭐 환율 효과라는 게 뭐 기업의 경쟁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계속 위기도 있고 거기다 원자재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기업들이 그걸 전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다. 소비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논리로 한 2050까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같은 데이터 가지고도요. 정말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2,800, 3,000 가길 저도 바라지만 사실 2,000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깬다고 하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 깰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삼성증권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사의 리서치 센터 의견도 뭐냐면 지금 외부 변수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주식을 하자는 의견이에요. 왜? 그냥 일단 단순해요. 그냥 싸니까. 싸다 이거예요. 위기, 추정치가 꺾이고 이런 건 다 알겠지만, 작년에 3,000 넘을 때는 좀 비쌌는데, 지금은 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3,000 넘을 때는 환경도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그땐 조금 싼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30이 PBR 한 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0.9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오늘 이거 찍는 거 기준, 지금 2,400까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럼 PBR 0.95배 정도니까. 비싼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PBR은 뭐 아시겠지만 매년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그럼 내년 되면 더 올라갈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2천을 간다 해도 물린다 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자.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계속 뭐 위기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뭐 금리 인상한다 그런 얘기는 많지만 결국 저는 시장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안 좋으면 안 좋다는 얘기의 반대말은요. 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계속 네. 싸게 거래는 돼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좀 주식을 더 하자. 대신에 주식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요즘에 보면 시장이 안 좋아도 막 잘 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개별 기업들 보면. 근데 진짜 싸고 좋은데 안 간 것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에 그냥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냥 이게 홀짝 게임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2000 초반까지 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더 싸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서 2700, 800 갈 수도 있죠. 네. 그럼 그때면은 지수가 뭐 싸냐 비싸냐 떠나서 지금보다는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좀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좀 기다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저는 좀 계속 투자를 하자.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미 좋아진 걸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좀 물릴 수밖에 없다. 예, 안 물리고는 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오르면 좋지만 대부분 투자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돈 잘 버신 분들은 뭐 적당히 물릴 거 각오하고 이렇게 물리면서 계속 분할 매수하면 결국 수익 난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그 물리는 거에 대한 공포심을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진짜 다 확인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올라가 있어요, 다. 근데 최악이 뭐냐면은 거기서 샀는데 그때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또 선반영이 너무 센 시장이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개별 기업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 지금 많이 내려오고 저평가된 이유가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네. 여기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이게 이제 한 지난달부터 치포 동맹 이게 나온 맞습니다. 예. 이후에 약간 좀 이게 뭐 악재다 어디에서는 호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좀 가중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 치포 동맹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게 정치적인 문제다 보니까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중국은 아예 반도체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 대만, 일본, 뭐 미국 중심으로 가자. 사실 이 네 개 나라가 사실 없으면 반도체 아예 못 만드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메모리 강국, 미국은 비메모리 설계 강국 이러다 보니까 뭐 서로 또 이해관계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다 이제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서 이번에 반도체 지원도 만약에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투자를 하죠. 그래서 네. 그 텍사스 쪽에 이제 공장을 지을 텐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받는 순간 중국의 신규 투자는 이제 금지가 돼요. 그 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반도체 액트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이제 회사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의 투자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딜레마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중국에 큰 공장이 있어요. 되게 비중도 높은데 이 공장에다가 지금 신규 설비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계속 설비 투자해야 되잖아요. 뭐 네네. 이게 공정을 또 바꿔줘야 되고 미세 공정, 첨단 공정 가야 되는데 중국이 핵심인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공장은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제품 수준에서 더 좋은 걸 못 만들고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서 이것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려요 또. 그거를 미국이 보존해 줄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야 너네 거기 왜 미국에 그런 데 가입했어? 보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중간에 좀 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미국 정부든 우리나라 정부든 간에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뭔가 보상책은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왜냐면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하고 하이닉스 보고 야 너네 중국에서 나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공장을 짓든가.
근데 다른 데 짓는 순간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법은 아직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게 좀 그거 때문인 것 같고 근데 또 호재도 있어요. 결국 이 법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못 만들면 이건 삼성한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또 음과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YMTC가 애플에 뭐 낸드 플래시 납품한다는 얘기가 떴더라고요. 맞아요. 기사 저도 그죠? 봤어요. 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애플에 납품할 정도면 이거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낸드가 있게 중국이 따라왔다는 얘기는 이거 특히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의 큰 악재죠. 하이닉스는 지금 낸드가 막 흑자났다 적자났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LED 디스플레이 사례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중국 때문에. 그래서 근데 결론은 이런 법 때문에 미국 장비 회사들이 중국에 장비 수출을 못하게 되거든요. 수출 못하면 YMTC도 뭐 256단, 뭐 앞으로 400단 이거 못 만듭니다. 램 리서치에 그 시각 장비 없으면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28단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네. 이게 단수 올라가면 그 장비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수출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큰 호재다. 중국이 못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런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의 이런 비용 문제. 또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을 워낙 많이 하는데 중국이 혹시라도 뭐 보복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직은 해법이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 빠지는 거는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래서 8월 달에 그 디램 고정거래가 발표된 거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전방에 그 PC나 뭐 서버까지도 지금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소비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주문을 줄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생산해야 되잖아요. 재고는 쌓이고 공급은 이게 주문은 안 나가고 그래서 재고 늘어나면서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지금 업황이 지금 안 좋아서 좀 주가 흐름은 싼 거는 맞는데 되게 좀 힘들게 좀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디램 가격 빠지는 그런 이슈 때문에 안 좋은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딜레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그런 괜찮다. 부분은 좋고 그리고 어차피 또 이 반도체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결국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옛날보다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는 걱정은 안 하는데 올해 말까지가 참 좀 힘든 좀 보릿고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올해 말까지를 이제 어느 정도 기간으로 두고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사실. 이럴 때 좀, 그러니까 이거를 시계열을 짧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 5, 6개월 이렇게 이상 잡고 천천히 모아가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사이클이 돌면요, 주가가 그런 걸 확인하면요, 이제 무섭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좀 물리면서 안 사면 힘든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마 투자하신 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확인하고 사는 순간 이미 저기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못 쫓아가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갈 때요, 업황 별로 안 좋을 때도 올라가요. 근데 이거 안 좋은데 왜 가지?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올라가면요, 이거 뭐지?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좋은 게 보여요. 그럼 이미 주가는 저기 올라가 있어가지고 다 놓쳐버려요. 그런 경우 과거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지만 우리가 바닥은 모르니까 분할로 천천히 잡아서 좋을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빠진 거에 비해서는 사실 양반이어서 삼성전자 맞아요. 엔비디아 너무 많이 너무 빠져요. 빠져서 거의 반토막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역발상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네. 또 정말 좋아질 때 내가 정말 그때를 노려서 딱 사겠다라고 하면 절대 못 삽니다. 그거 사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좀 좋게 보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은 너무 유명한 것 같고 2차 전지 쪽이긴 한데 약간 이제 숨겨진 수혜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대형주가 현재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네.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간 2차 전지 소재긴 소재인데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라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천정부지로 솟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광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장한 이 폐배터리 기업들 네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재활용으로 이제 소재를 회수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저는 이런 섹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 전자상거래가 이제 전체 유통에서 거의 한 40% 이제 50%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침투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침투 속도가 점점 늦어지겠죠. 이미 사실 대중화 됐잖아요. 맞아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아직은 대중화는 아닌데 전기차도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침투율이 20% 넘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면 사실 대중화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 10%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저는 기회가 생긴 게 한국은 미국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침투율이 낮을수록 사실 좋아요. 근데 침투율이 또 낮은 산업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얘네가 침투율이 앞으로 무조건 크게 올라간다는 확신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낮을 때. 그럼 그때 투자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이 폐배터리고, 근데 폐배터리에 또 대의명분이 생긴 게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그죠? 거기 광물. 근데 그러네. 배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휘발유차는 우리가 이 휘발유를 주입을 하면 그 휘발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 에너지로 이걸 바꿔주잖아요. 엔진에서. 맞아요. 근데 그 휘발유는 결국엔 배기가스로 나가죠. 맞아요. 없어져요. 근데 배터리는 안 그래요. 전기를 이제 배터리에 담아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모터로 돌려서 차가 가는데 근데 배터리는 계속 무한 반복이죠. 충전하고. 근데 나중에 못 써요. 그럼 그거 분해하면 그 안에 리튬, 뭐 코발트, 망간 다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 휘발유는 날아가는데 네. 얘는 그냥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광물을 대부분 다 그 정제하는 게 중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중국 외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 지어가지고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냥 회수해다 거기서 그냥 발라버리면 돼요, 사실. 이게 뭐 꼼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양극재나 배터리 공장 보면은 스크랩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못 쓰는 것들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당장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막 급등하는 게 사실 그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되고 나서 이게 대안이다. 이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4, 5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를. 그럼 폐배터리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니켈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니켈 광산 가가지고 맨날 정지하고 그리고 중국 아니면 방법도 없고 그거보다는 이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좋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막 이거 몇 년치를 한 번에 막 땡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럴 때 흥분하지 말자. 되는 사업은 맞는데 너무 속도가 빨리 반영되면 반드시 누릅니다. 우리 뭐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옛날에 2차전지 양극재도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가다가 한 번씩 눌러버려요. 너무 빨리 당기니까. 그리고 작년에 메타버스도 한번 우리 큰 경험했잖아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빠르니까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폐배터리는 되는 산업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또 큰 조정 한 번씩 나오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업들의 차 때 투자는 조금 천천히 하자. 너무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좀 좋게 보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은 너무 유명한 것 같고 대장주죠. 그 코스모화학인가요? 그 회사 괜찮더라고요. 코스모화학도 그 사업을 실제로 지금 이번에 증설도 하는 것 같고 또 코스모그룹도 그런 걸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지주회사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그 자회사들이 짱짱한 게 많잖아요. 사실 에코프로 BM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나 코스모화학 같은 기업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성일하이텍이나 뭐 추가적으로 세비캠 이런 것도 세비캡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신규 상장 기업이라서 분명히 이제 오버의 물량 나오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좀 피하시고 네. 보시는 게 좋겠고 한번 또 쫙 빠진 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들도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량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 LG엔솔도 6개월 물량 나올 때까지 주가 되게 안 갔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니까 이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딱 끝나는 시점에 외국인이 계속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역발상으로 나중에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중에 약간 좀 대장주격이 조선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잘 가다가 그러다가 한 8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피팅 밸브. 예, 이거 맞아요. 진짜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정말 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사이클이 엄청나게 오른 최고의 어마어마했죠. 성장이었거든요. 예. 지금의 2차 전지예요, 사실. 네, 맞아요. 여기가 드디어 이제 다시금 막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은? 그 사실 이것도요. 네. 올 초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마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요? 올 초부터 분위기가 모락모락했던 게 일단 작년부터 LNG 수주가 잘 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LNG 수주가 잘 되는데 카타르에서 올해도 발주 많이 할 거다. 이건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근데 LNG에도 그 피팅이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제 LNG를 그 터미널에 연결할 때 기화해야 되잖아요. 이 액체잖아요, 사실은. 네네.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보내가지고 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보면 관이음새라는 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그 해외에서 이 건설 플랜트 같은 거, 이 석유화학 공장 보면은 막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관이음새로 피팅해서 연결되는 거고 되게 많죠.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에도 사실 좀 들어가기도 하고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BMT라는 회사. 예, 그쪽이 좀 비중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한데, 근데 이번에 좀 많이 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성광밴드나 태광 같이 옛날에 이제 조선 기자재로 많이 불렸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이 진짜 10년 동안 엄청 고생했죠.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네. 적자나고. 근데 드디어 이제 빛을 본 게 건설 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조선 이 LNG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LNG 플랜트 만들죠. 미국에서 또 대량 생산해가지고 배로 실어서 유럽에 보내죠. 유럽도 지금 또 그 플랜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터미널 같은 거. 네. 그러면 이런 터미널에 기본적으로 이 피팅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피팅이 또 이제 LNG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가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또 수익성도 좋다 보니까. 근데 성광밴드가 이쪽 비중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광밴드도 올해 사실 좀 연초에 좀 공부하면서 이거 괜찮겠다. LNG 시장 열리면 얘네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여기서 더 나쁠 게 있나? Q가 성장을 할 텐데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푸틴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맞아요. 결국엔 이제 물꼬를 튼 게 결국 수혜주가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유럽이 이제 결국에 천연가스 이쪽 러시아에서 끊어버리고 야 미국에서 받자 이걸 바뀌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받는 순간 터미널을 지어야 돼요. 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배로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로 싣고 와서 육상 터미널에서 기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마다 피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길이 열렸고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제 더 많이 지을 텐데. 그래서 이 사이클은 제 생각에는 2025년까지는 좀 가는 사이클 같아요. 예, 여기서 끝나는 사이클은 아니고. 그리고 리파워 EU 정책에 의하면 2027년까지 유럽이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그게 보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0이에요.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목표가. 러시아 너네 거 안 쓸 거야.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순간 다른 데서 다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럼 LNG밖에 없어요. 카타르에서 받건 뭐 나이지리아에서 받건 호주에서 받건 뭐 미국에서 받건 상관없어요. 다 LNG죠. 이쪽은. 그러면 대규모 터미널들을 다 건설을 해요. 독일도 이제 건설하잖아요. 독일은 LNG 그 터미널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다 이제 러시아에서만 받다 보니까. 그러면 대규모 공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수혜받는 게 사실 뭐 피팅만 수혜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요새 세아제강이 많이 갔던 게 특수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더라고요. 이 LNG를 이렇게 수송할 때 LNG 같은 건 액화시켜야 되잖아요. 온도를 정말 낮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스테인레스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 파이프라인에. 그래서 세아제강이 그것도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아제강도 같이 가고. 그래서 저는 피팅 밸브 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다만 이제 똑같아요.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밸류 부담은 있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되 이거를 단순 테마로 치부하지 마시고 분명히 수요가 성장하는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한 초기 국면이에요. 사실 지금.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사이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랑은 다르지만 정말 피팅주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당시에. 맞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 중에 하나니까 저는 좀 계속 공부를 해서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태조 이방원이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많이 뜬 상태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 들어가도 되나 좀 고민이 많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워낙 또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요, 이 태양광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싼 거는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다 비싸졌죠. 근데 그나마 이제 PER 기준으로 좀 싼 게 올라가긴 했지만 좀 저평가된 거는 그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올라가긴 했지만 워낙 본업에서 돈을 좀 잘 버니까 네. PER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그 하나솔루션은 좀 괜찮은데 다만 지금 사긴 좀 애매한 게요. 이것도 어쨌든 주가가 올라왔어요. 요즘 목에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찬 상황이니까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특히 이게 여기서 저는 좀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되는 업종이 원자력이에요. 아, 원자력은 사실 돈 못 버는 기업들도 좀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수주 베이스인데 뭐 이번에 그 뭐죠 이집트에서 뭐 엘바단가요? 그거 뭐 2차 개통 뭐 수주 따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수준을 따냈지만 이게 당장에 현금이 좀 이게 그 들어오긴 좀 어려운 게 원자력 발전은 10년짜리 공사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오래 걸리네요. 걸려요. 그러니까 현금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사이클이 기니까 그 원전주는 저는 물론 인정은 하는데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적 반영될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요즘에 좀 가장 많이 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산도 역시 수주를 받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방산주가 이 중에서도 최근에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방산주는요 PER이 막 40배짜리도 있어요. 30배, 40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게 2차 전지 쪽이긴 한데 그쪽 있죠. ESS. 아, ESS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ESS는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것도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수혜주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집에다가 지붕에다 태양광 루프탑 있죠. 맞아요. 네. 요거 할 수 대부분 단독주택이잖아요. 거기다 이걸 해서 집의 효율을 올려주거나 뭐 이러면은 이런 것도 다 인플레 감축법에 들어가서 뭐 세금 혜택 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런 태양광으로 이 전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저장을 하면 태양광 받은 다음에 저장을 하면 전기가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전기차로 자기가 뭐 충전을 하고 남는 거 있죠. 요거를 만약에 미국은 전력이 우리나라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간 전기요금 회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력. 네. 그럼 거기서 요청을 해요. 이 집으로 SOS를 보내요. 막 블랙아웃 될 것 같으면 보내가지고 야, 좀 전기 좀 빌려줘. 이러면 여기서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게 그렇죠. 저희는 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맞아요. 아파트니까. 네. 그래서 또 한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파트 대 한전끼리의 뭐 계약은 가능한데 우리 개인하고 좀 계약하기 좀 쉽지가 않죠. 공동주택이니까. 근데 미국은 다 단독주택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핵심 뭐냐면 ESS입니다. 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기 저장하는 시스템이 ESS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가 이 법안을 잠깐 보니까 세액공제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ESS 시장이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거 되게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ESS에서 배터리 쪽에서 강자가 한국에서는 삼성 SDI. 그러니까 원래 좀 배터리도 원래 잘하지만 ESS용 배터리도 되게 좀 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쪽에서는 그 세계 1등 그 ESS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 원래 통신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네. 매출 비중이 ESS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미국 기업의 이 회사가 OEM으로 납품하나 봐요. 그럼 이 시장 커지면 서진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번 좀 약간 이제 숨겨진 수혜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이쪽 섹터 공부도 해보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ESS 밸류 체인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약간 2차전지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미 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보면서 제일 좀 괜찮게 생각했던 그 회사가 세계 3대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를 이 회사가 개발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다음에 그 카카오 네이버. 여기는 사실 점점 소외가 되어 가고 있는 네네. 것 같은데 인터넷 플랫폼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가요? 이제 일단 저는 이제 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안 좋고요. 이게 금리가 좀 떨어져야 좋은 업종이잖아요, 사실은. 예, 네이버, 카카오는. 근데 금리가 지금도 뭐 미국의 국채금리 계속 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미국의 물가가요, 완전히 피크아웃 한 다음에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가 언제쯤 더 이상 안 올라갈 건지 그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 스케줄이. 근데 아직은 지금 몰라요. 지금 연준 의장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만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미국 금리가 이제 지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그리고 동결로 가겠죠, 언젠가. 그 동결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좀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숨통이 튀어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고밸류 기업이라서 금리를 무시는 못해요.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나온 데이터로 보면 내년 그래도 2분기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만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분기, 늦으면 내년 3분기인데, 뭐,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의미있게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를 높이긴 저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그러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분명히 2023년도에 어느 시점에선 금리도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보이면 한 번은 또 무섭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 섹터는. 그래서 좀 기회는 노려보자. 그래서 지금 실망하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의 지금 장기 투자가 참 이게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너무나 비즈니스 모델 둘 다 좋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 독점 기업이고. 근데 이 독점은 좋은데 밸류가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 시장이 원하는 건 독점은 알겠는데 계속 뭔가 확장을 해서 그 성과를 이게 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이 두 거대 기업이 좀 이게 뭐라 그러죠? 침투율이 이제 너무나 그동안 침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파일을 늘릴 만한 게 지금 잘 보이질 않아요. 마치 그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가 너무 돈도 잘 벌지만 더 이상 구독자를 지금 못 눌리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근데 넷플릭스보다는 좋은 게 경쟁은 없어요. 크게. 그죠? 뭐, 카카오에 경쟁할 대상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확장할 게 있을까? 약간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가려면 본업은 단단하니까 본업 말고도 다른 신사업에서 뭔가 좀 성과들이 하나씩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따지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성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카카오 사실 모빌리티가 너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 T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거 상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카카오 T를 매각하거나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카카오 주주는 뭐예요?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카카오 본업은 좋고 이 외부 자회사들이 성장하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구글처럼 하면 좋은데 떼내서 상장, 떼내서 상장, 떼내서 상장. 그럼 과실을 못 가져갑니다. 이게 카카오의 최대 주주분들의 지금 딜레마 상황이에요. 우리 작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카카오페이, 맞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다 상장시켰습니다. 안 시켰으면 지금 시가총이 훨씬 높았을 텐데.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제가 주주라면 합병하길 원할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합병하는 순간 기업 가치가 점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최대 주주가. 그래서 지금 매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카카오의 최대 단점은 성장하는 그런 다양한 자회사를 카카오 주주들이 그걸 누리질 못해요. 여기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저는 좀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네이버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슈는 없으니까. 근데 네이버의 한계는 이게 뭔가 좀 성장이 지금 좀 정체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도 일본의 전자상거래, 뭐 웹툰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현금 흐름이 쫙쫙 이렇게 창출이 돼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성장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성과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금리가 언제 꺾일지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나. 그래서 보유는 하시는데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인하되는 그런 사이클들이 보일 때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펀더멘탈성으로 뭔가 이 성장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매크로 환경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상황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직은 좀 예, 보이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벌려놓은 건 많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성과가 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9월 달에 사실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섹터 관점에서는 좀 이슈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 9월 말 정도에 예. 뭐 AI 데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는 약간 좀 로봇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님께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 주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로봇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직은 로봇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뭐 로봇이 이제 나중에 대중화될 건 알겠는데, 그 우리나라에 로봇 제대로 하는 회사가 있었나? 사실 좀 공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약간 이제 저도 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증권회사에서 이제 조금씩 리포트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로봇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읽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알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미 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대기업들도 진출하고 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미 있고.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로봇주는요,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은 하지 마세요. 못 사요. 막 PER이 막 100배 다 넘어. 막 적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로봇주는 투자할 때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보면서 제일 좀 괜찮게 생각했던 그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회사가 좀 괜찮은 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잖아요. 여기 이 테슬라도 네네. 세계 3대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를 이 회사가 개발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름이 휴 뭐였는데 아무튼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장도 커지지만 제가 제일 주목하는 시장은 이제 협동 로봇. 요즘에 실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진짜 있긴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하나 생겼어요. 있어요? 네, 무인 커피 그죠?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무인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주방장이 있고 또 옆에 이 협동 로봇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뭐 떡볶이 만드는 로봇도 있고 그리고 그 네. 약간 그 로봇 치킨 가맹점 막 점주 모집하고 막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실제 하는 회사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률이 한 50%나 돼요.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근데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시총이 크다 보니까 PER이 제가 오늘 본 PER 기준으로는 90배 정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싸죠, 사실은. 근데 로봇주를 뭐 싸네 비싸다가 사실 의미는 없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뭐 가치 투자할 것도 아니고 성장하니까. 근데 단 이 회사가 만드는 이 어떤 그 비즈니스가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서 제대로 잘 팔릴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3대 휴먼 로봇도 있는 데다가 제일 큰 시장이 협동 로봇 이것도 들어가니까 협동 로봇이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데도 사람하고 같이 일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데도 많이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공부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또 잘하는 게 수제 계열을 또 해놨더라고요.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부품도 자기네가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근데 주가 좀 올랐으니까 좀 소외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 기업은 SPG라고. SPG는 저도 이제 원래 이 회사가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원래는. 맞아요, 네. 그게 주력인데 감속기를 만들더라고요. 감속기. 근데 이 감속기라는 게 이제 로봇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속도 조절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감속기라고 합니다. 이 이름처럼 속도를 이제 감속해주는 그런 건데 이게 원래 일본 기업들이 다 독점하는 이 시장인데 이 SPG가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SPG는 또 괜찮은 게 물론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제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부품.
부품이니까 퍼가 좀 낮아요. 아. 그래서 확실히 좀 싸긴 싼데 감속기는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SPG가 뛰어들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데 납품 이력을 계속 늘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일본이 너무 잘하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SPG가 영업력을 발휘해서 얼마나 매출처를 늘리는지. 그래서 앞으로 SPG 좀 투자하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진짜로 대기업 같은 데 많이 납품하는지를 그 이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도태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국산화를 해도 네. 돈 못 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SPG는 그런 관점에서 감속기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좀 뛰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기업, 물론 이제 로봇주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좋은 거는 그 두 개 정도가 낫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PG는 지금까지 이제 가전 쪽에다 납품하다 보니까 네.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는 기업이고 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로봇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좀 덜 받고 있는 기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 부품이다 보니까 실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 필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그 본업은 또 하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할인을 받는데 근데 이 부품이 워낙 핵심 부품이니까 저는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처만 잘 뚫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저평가 기업이 정말 시장에서 로봇주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하면 무섭게 또 네, 오를 수 있기 그죠.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 다음이 뭡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는 산업은 맞아요. 그러면 밸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눌려 있어요, 다들. 이럴 때 여유 있게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는 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떠오르는 키워드 같은데 650조 네옴시티 또 이게 이제 또 약간 플랜트라든지 건설 이쪽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옴시티는 이게요. 보니까 650조 너무 금액도 후덜덜하고 이런 게 큰 거는 임팩트는 있는데 네. 이게 2030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니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가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미 터널 공사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일부 받았는데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좋아요. 그리고 사우디에 뭐 그런 그 책임자가 와가지고 원희룡 장관도 미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전폭적으로. 그래서 우리 건설회사들도 뒤에서 밀어줄 것 같고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들어가서 당장 다 만든다. 이러면 뭐 아마 네옴시티 관련주도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본격적으로는 2030년 이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긴 사이클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수주 속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게 650조에 너무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실제 알아보니까 초반에 지금 수주는요, 중국 회사들이 많이 따내고 있죠. 한국 회사들보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꼭 옥석은 잘 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이지만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수혜를 받긴 좀 어렵고 또 이미 주가가 한번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주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네네. 그거 보면서 수혜주를 찾자. 그래서 그냥 기대감만 갖고 하기에는 좀 사이클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네옴시티 수혜주 찾는 거는 여기서 지금은 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급 계약, 사우디 네옴시티인지 아닌지를 전자공시를 보면서 이제 각계격파하자. 이런 좀 주의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내 건설이 더 중요합니다. 이쪽 비중이 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익성이요. 국내 주택이 더 수익성이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미분양 좀 늘어나고 금리 오르고 그래서 정부 정책도 아주 좀 뜨미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둔촌주공 사태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이 건설사들이 올라가려면 국내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주택 쪽이. 근데 다만 워낙 좀 싸잖아요. 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싼 건 맞는데 네옴시티만 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을 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내 쪽 살아나는 걸 좀 확인을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년이라고 한다면 까마득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지어요. 이제 그러니까 2030년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짓긴 짓는데 이게 속도가 이번에 바로 지어서 뭐 만약에 전기차 공장 짓는 것처럼 2년 후에 완공한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긴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 수주받는 만 보장도 없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이 초반에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계속 좀 그
전자공시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텔링만 하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실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떠다가 금방 또 가라앉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무조건 준다는 솔직히 보장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전자공시만 좀 믿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은 게 어차피 2030년까지 이어지기 아, 그럼요. 때문에 긴 사이클이니까.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 뭐 여윳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좋을까요? 전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는 앞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은 하는 산업인데 침투율이 낮은 산업 있죠. 그런 거 사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배터리 참 좋게 보지만 배터리 워낙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 다음이 뭡니까?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자율주행인데 이미 뭐 테슬라 만들어 놨고 네. 자율주행 레벨 3까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앉아 있는데 이게 손은 놓는 거죠. 그 정도 주행은 다 가능하거든요. 현대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규 때문에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픈 전방은 주시해야 되고 대신에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자율주행이거든요. 이미 그 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람이 운전대에 손 놓으면 얼마나 또 편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찾아서 정말 똘똘한 거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고민해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좀 한번 비중을 늘려보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는 산업은 맞아요.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앞으로 바뀔 텐데 침투율이 아직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밸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밸류를 못 주는 게 이게 진짜 언제 될까? 아직은 사람들이 진짜 되나?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배터리도 그랬잖아요. 그때 배터리 한다 그러면 막 뭐 화재 사고 나고 이게 뭐 되네 마네 기억나시죠? 좀 된다 싶으면 폭삭 주저앉고. 근데 그거 견디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견디신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약간의 리스크는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다음에 차는 결국 자율주행인데 거기 속하는 그런 좀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게요. 결국에 자동차가 전장화하면요. 스마트폰에 하던 부품사가 다 글로 가요. 결론은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메라. 맞아요. 카메라 있고 또 거기 뭐 계기판 같은 거, 뭐 디스플레이 회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그 FPCB인가요? 그런 맞아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다 그쪽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MLCC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기 같은 거죠. 플립칩 BGA가 그 기판인데 기판이 그 삼성전기도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거를 삼성전기가 해준 것 같더라고요. 패키징이라. 네, 패키징 해준 거. 네, 후공정.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줘요. 실제로. 그럼 이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대수가 작지만 얼마나 커질 겁니까,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중국 이슈니 뭐 스마트폰 안 팔리면서 지금 막 눌려 있어요, 다들. 이럴 때 여유 있게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는 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또 한 가지가 VR, AR 기업들도 좀 계속 찾아보자. 이것도 똑같아요. 네. 이 AR 글래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쪽에서 결국 거기 들어가는 거 OLED, 그 다음에 카메라. 이게 사실은 스마트폰의 부품사들이요. 자동차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VR, AR기에 다 들어가요. 이 양수 겸장이죠, 네네. 사실은. 근데 이것도 똑같죠. 나중에 분명히 저는 그 시장이 열린다고는 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구글 글라스라는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이거 뭐지? 네, 스카우트라고 망했죠, 사실은. 네. 근데 애플이 하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기술이 안 됐고 그리고 사람이 AR 글래스를 딱 썼을 때 지금 VR도 마찬가지인데 쓰면 아직은 해상도가 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몰입감이 좀 떨어지고 멀미를 한대요. 좀 멀미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디스플레이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소위 마이크로 OLED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를 이 안경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이 지금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데 그래서 OLED로 가긴 가야 된대요. LCD로는 해상도에 한계가 있어서 OLED로 만드는데 그 OLED 증착 기술이 그러니까 이 레드, 그린, 블루라는 이 소재가 RGB 소재라 그러죠. 이거를요 진짜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AR 글래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 AR 글래스 쓰고 밖을 쳐다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기억하세요? 그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아세요? 이거 딱 보면 전투력 그 얼마? 아 진짜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 전투력은 아닌데 보면 제가 이제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여기 이제 사이다 경제 그 딱 보는 순간 사이다 경제의 전투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긴 뭐 하는 회사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겠네요, 진짜. 진짜 그 애플이 만들려는 게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경을 쓰고 사실 팀쿡도 그랬어요. AR 글래스가 완벽해지면 아이폰 필요 없다. 이걸로 다 통화하는 거죠. 통화하고 그리고 저는 애플이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애플은 OS를 갖고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앱마켓을 갖고 있는데 이 앱마켓을 이 글래스 안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결제도 이걸로 다 하고 애플이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하드웨어가 지금 못 받쳐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조금씩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애플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XR 기기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2024, 5년에는 실제 AR 글래스까지 계획이 돼 있대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핵심 부품 회사를 여러분이 좀 찾으셔가지고 공부해놓고 투자 조금씩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시장 열릴 때 그 과실을 열매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지금 최악인 거 사자. 최악인데 결국엔 회복될 거. 그런 거 좀 찾아보자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결국 중국이 부양책 계속 쓸 것 같아요. 경제 살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중국이 이 상태로는 계속 이렇게 안 가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중국이 부양책 써서 좋아지는 섹터가 뭘까? 근데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아서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보는 섹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스마트폰 안 팔리니까. 최악이죠, 사실. 중국 얼마 전에는 중국의 2100만 도시 청두시가 셧다운 들어가고 또. 뭐 조금만 안 좋으면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팔리겠어요? 중국이 이제 좀 그게 답답한데, 언젠간 다 풀어주겠죠, 뭐. 그래서 저는 중국이 부양책 쓰고 소비가 증가할 때 돈 버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있고 MLCC. 이쪽도 다 중국 스마트폰에 연동되니까, 그거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결국엔 사이클이니까 최악일 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기업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벌크선 관련주도 좀 계속 요즘에 관심을 좀 갖고 보는 게, 벌크선을 왜 컨테이너선보다는 벌크선을 보냐면, 벌크선은 석탄이나 목재 같은 거 실어 나르는 배잖아요. 근데 벌크선의 절반이 석탄을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석탄 같은 거 수입이 많이 안 하나 봐요. 근데 중국이 얼마 전에 1300조 인프라 투자 발표했어요. 결국엔 계속해서 중국도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서 석탄 수입을 언젠가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벌크선이냐면 벌크선 이 선종이요. 발주가 거의 많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급이 부족하대. 일단은 그 선종이 되게 많잖아요. LNG하고 컨테이너선 발주가 너무 많은데 탱커선하고 벌크선이 되게 적대요. 발주를 안 했대요 거의.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수요가 좀만 튀면요 운임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부족하니까 벌크선 운임지수가 폭락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사이클 저는 탄다고 봐요. 그래서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좀 최악일 때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에 선박 해운 규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운 규제, 이 벌크선은요 친환경 선박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항할 때요 속도를 낮춰서 운행해야 된대요. 이 탄소 배출이 많아요. 운항을 해서 낮추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더. 그래서 운임지수가 결국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 뭐 벌크선 관련주들 너무 주가도 많이 빠졌고 다 안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역발상으로 중국이 살아나고 그런 공급적인 문제, 구조적인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벌크선 관련주도 이럴 때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남들 좋을 때 유유히 난 파티장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최악의 업황을 좀 역발상으로 좀 투자한, 그러니까 아까는 성장주 한 3천, 네. 그리고 역발상 한 2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이렇게 성장주 관점에서 말씀하실 때 MLCC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예.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사막 콘덴서. 근데 그런 그게 것들. 좋은 게 얘는 둘 다 편입이 되죠. 왜냐면 MLCC는 모든 전자기기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장도 하는데 근데 아직은 주력이 스마트폰인데 중국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간대요. 아. 그래서 업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예. 주가가 내려왔구나. 예, 근데 성장은 해요, 언젠가는. 근데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둘 다 잡을 수 있는 사실 토끼죠. 왜냐면 중국이 좋아지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자동차 들어가죠. VR 기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MLCC도 투자 포인트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계속 이게 시장만 보면요. 이렇게 정말 지수 맞추기 게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좀 좋나 싶으면 내일 빠져 있고, 또 내일 빠지면 또 어느 날 올라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홀짝 게임 하는 그런 좀 답답한 장인데, 제가 오늘 여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맞추는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지수는 싸긴 싸요. 예, PBR 기준으로 싸니까 이럴 때 앞으로 좋아질 기업 아니면 최악에서 좋아질 기업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컨셉 삼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투자해 보시고 내가 현금이 없으면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다가 꺾이는 산업을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 좋다가 좋아질 게 보이는 산업 아니면 침투율이 낮은데 올라갈 산업 이쪽으로 투자를 좀 바꿔주시면 결국 지금은 아닌데 몇 달 후엔 성과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업과 산업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좀 포착해보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계좌가 플러스가 나서 행복한 분들은 거의 없으실 없어요.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런 분들은 이 방송 보지도 않을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나중에 시장이 회복됐을 때 정말 시장보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침투율이 막 올라가는 그런 산업 관련 기업들 그리고 지금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 또 주요 기업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꼭 성공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